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진행은 간단한 장중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 코스피 조금 차트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설명드리고 코스피 안에 있는 그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린 다음에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 이 파란 색깔 탭에 되어 있는 종목들 조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이랑 페이스북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마감 시황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2.6%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1%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기아차가 조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오늘 뉴스에서 일단 기아차가 애플카랑 협업을 해서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아마 조금 생산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일단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뉴스에 대한 좀 호재 때문에 좀 증시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 후보자인 제닛 옐런이 이제 상원 청문회에서 이제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서 이제 공개됐던 한 1조 9천억 달러, 원화로 치면 한 2천조 원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요약된 리포트가 있어서 보여드리면 유진투자증권에서 작성한 리포트고요. 부양책 같은 경우는 지난해 벌써 12월에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00조 원 정도가 이미 부양책이 시행됐는데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사실 상당하게 큰 규모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증시에는 호재인 요소이고요. 뭐 조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고 보시면 수표 지원, 결국 이제 현금을 준다는 게 한 25% 정도 되고요. 지역사회 지원이 한 23%, 실업보험 연장이 19%, 주거 영양 등이 한 10%, 학교재개 9%, 백신 보급 8.5% 등등이 있습니다. 규모 자체가 사실 미국 부양책 중 역대 두 번째 규모로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돈이 또 풀게 된다면 사실 통화 가치가 또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사실 증시에는 결국은 일단 호재가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미국 상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는 것은 1.9조 달러 자체가 통과되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약간의 조금 수정은 있겠지만 결국 상당한 금액이 통과되는 것은 아마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수급 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구주봉이나 주봉 같은 경우에는 다 초장기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봉부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바로 상승을 할지, 기준선을 딛고 상승을 할지, 아니면 바로 상승할지, 기준선을 깨버릴지는 사실 그 당시에는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상승을 하였고요. 지금 당장은 사실 전환선 아래긴 하지만 전환선 아래에서 바로 매도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은 일부 소량 매수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매도도 크게 그렇게 바람직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들고 계신다면 그냥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단계인 것 같고요. 이 전환선까지 상회하면 조금 추가 매수가 가능하실 것 같고 이 기준선을 깨면 조금 매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면은 RSI가 약 6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120분봉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는, 제가 조금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하나 조금 비슷하게 가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이 선행스팬 상단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될지, 선행스팬 바닥에서 아니면 선행스팬 하단을 뚫어버릴지 세 개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사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로 오늘은 가긴 했었고요. 이 선행스팬 상단을 딱 발판 삼아서 이렇게 딱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들을 혹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진한 초록색 세피아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다행히 일단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이 선행 스팬을 바닥을 딛고 가면서 주가가 일단 거의 선행 스팬은 전환선은 넘었고요. 다행히 내일도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 선행 스팬도 상단을 돌파하고 이 기준선까지 넘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조금 다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기준선에서 조금 막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60분봉으로 보더라도 60분봉 상으로는 이 기준선과 선행 스팬 바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조금 저항을 보였습니다. 확실하게 안전하게 조금 매수를 하신다면 이 선행 스팬 상단까지는 저는 뚫고 매수하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 120분봉을 보나 60분봉으로 보나 조금 저항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항되는 구간을 돌파하시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매매했던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을 잘 매도는 하지 않습니다. 보유한 주식이 제 기준으로 좋은 주식을 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가 다 깨지지가 않고 차트가 다 우량하기 때문에 지금상 일단 뭐 매도를 하진 않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 다 전환선이 제대로 깬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날 이 도지를 보면서 최고점이지 않았을까요? 라고 제가 방송을 했던 그 다음날, 이날도 제가 이렇게 길게 장대 음봉이 하나 뜨는 걸 보고 이날에 제가 해지를 위해서 한 풋옵션을 일부 조금 매수를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그래도 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옵션이 조금 유효한 해지 수단이 되고요. 만약에 한 포트폴리오가 아직 억 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조금 옵션이나 뭐 선물 같은 걸로 해지하시기에는 일단 예탁금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옵션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입니다. 매수만 하신다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조금 포트폴리오의 비효율성이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조금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이제 인버스나 뭐 곧버스라고 해서 레버리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는 정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인버스나 곧버스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옵션이 낫고요. 옵션도 저처럼 이렇게 방어적으로 해지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하방에 대한 베팅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좋은 결과를 긴 시계열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결국은 다 상승하게 돼 있고요.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숏을 하는 것은 지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에 이때 일단 제 주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풋옵션을 조금 매수를 했었는데, 일단 이때까지는 잘 왔습니다. 주가가 잘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폭보다 일단 풋옵션이 잘 됐었는데, 오늘 그냥 10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10분봉으로 조금 대응을 했었는데요. 이 10분봉이 사실 장초에 조금 주가가 소폭은 하락했다가 이렇게 상승할 때 저는 이렇게 전환선을 제타 상회할 때 조금 매도를 바로 하였습니다. 한 0.4% 정도 상승을 할 때 매도를 하였고요. 뭐 매도를 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일단 기관 매도가 최근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 기관 매도가 지금 대부분 다 수익 실현을 위해서 하는 매도기 때문에 지금 낙폭이 사실 어제까지가 한 10%딱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면 거의 다 오지 않았나 라고는 개인적으로 조금 판단은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10분 추세선까지 일단 전환선을 매도했기 때문에 조금 풋옵션은 이때 다 청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조금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락 패턴이 조금 예상이 될 때 그냥 해지 정도로 하시는 것은 조금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 뭐 선물이나 옵션 뭐 이런 걸로 해지하는 것은 조금 나중에 추가 조금 교육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뭐 결론은 아직까지는 일봉상 대응할 때는 뭐 크게 뭐 매수나 매도는 둘 다 조금 적절치 않다. 오히려 분봉으로 60분봉으로 나 120분봉으로 조금 저항선을 깨면 그때 매매 매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조금 또 오늘 같은 경우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기준을 정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일봉이든 분봉이든 그냥 딱 한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전환선을 깨지면 뭐 한 10% 매도를 하고 기준선까지 깨면 뭐 전량 매도하겠다 라든지, 아니면 분봉상으로 조금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뭐 분봉상으로 기준선이 하락할 때, 기준선을 주가가 하락할 때 뭐 50%, 기준선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로 돌아설 때 50%를 뭐 매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조금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시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코스피 빅스 설명드리면, VBIX V코스피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주가가 확실히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는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 조금 풋옵션을 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이 기준선은 깨면 꼭 매도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아직까지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변동성도 아직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자체가 이 옵션 투자자들도 상당히 조금 증시에 대해서 조금 변동성이 더 커질 거라고 베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바로 이제 수급 설명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개인이 거의 한 1조 정도 꾸준히 매도를 하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조금 매수를 하였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4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가 계속 조금 매도를 누적적으로 한 5천억까지 하다가 막판에 선물 동시호가에서 대규모로 사면서 거의 순매수가 한 160억 정도 되는 걸로 돌렸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동시호가 때 조금 팔면서 마이너스 한 4천억 정도 기록을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7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2,6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440억 정도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코스피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 빨간 색깔 선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이고요. 이게 높을 때 코스피가 저평가, 낮을 때 코스피가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란 색깔 선은 국고채 10년 금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잘 살펴보시면 이 간격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금리가 낮아지면서 성장률도 낮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이 고평가가 되지만 이 절대적인 간격 자체는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간격 자체를 이제 주식 용어에서 일드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수익률에서 국고채 금리를 뺀 것을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그냥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냥 수익률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에서 채권의 수익률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빨간색이 그 일드갭입니다. 이렇게 2009년도에 저평가 시그널을 나타냈고요. 이렇게 2005년도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시절에도 저평가 시그널을 나타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 시그널을 나타났고요.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금리상으로는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밑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차감한 일드갭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이건 페드 모형입니다.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거고요. 이 수치를 보더라도 충분히 금리상으로는 상승 여력은 있다, 아직까지는 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신용잔고 다시 보여드리면,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서 이제 21조 한 3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렇게 신용잔고가 대비해서 코스피가 오히려 더 오를 때 보통 몇 달 뒤 조정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누적 차트 설명드리면, 뭐 개인분들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뭐 누적적으로 일단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코스피 관련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이 파란 색깔 탭에 있는 종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퍼랑 PBR 같은 경우에는 다 생략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차트를 조금 보는 법을 설명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주가고요. SK 하이닉스 주가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SK 하이닉스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내재 수익률,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을 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낮을 때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낮은 부분에서 주가 조정을 보이고요. 이렇게 높은 부분에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최근에는 한 10% 정도 됐을 때 조정을 보였었는데요. 현재 약 한 11%, 12% 정도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조금 이제 꽤 온 것 같은 상황이긴 하고요. 이 보라 색깔 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페드 모형입니다.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을 금리를 조정해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를 해드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 성장률을 3%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약 한 13만원 정도 됩니다. 13만원 정도 되는데 FCF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약 한 74%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23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SK 하이닉스 차트 보여드리기 전에 조금 현대차 조금 설명드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상, 이 밸류에이션상 조금 적정 주가다. 일단 주가가 조금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말씀을 항상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도를 하라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게 매도를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경우는 딱 있습니다. 매도를 하고 만약에 더 좋은 종목이 있다면, 제가 더 좋은 종목이란 이 내재 가치가 현대차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고 판단이 되고 차트까지 좋은 종목인데요. 조금 현대차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재 가치랑 제가 내재 가치도 설명드리고 내재 수익률도 설명드리고 차트를 설명드리는데, 그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뭘 가장 중시해야 되냐라고 사실 말씀을 주신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차트입니다. 차트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면 내재 가치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시장의 추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저평가된 주식이어도요,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 몇 년 동안 저평가가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안 좋은 주식이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이면 사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차트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전 기준선을 종가 기준으로 깨기 전까지는 매도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이라면요. 따라서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사실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냥 기준선을 깨기 전까지는 그냥 이 모멘텀이죠. 지금 애플카 모멘텀을 그냥 끝까지 즐기시는 것을 오히려 전 더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매도를 하시는 건 또 추천드린 경우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재 가치가 현대차보다 더 우량한데 똑같이 현대차처럼 차트도 괜찮다 하시면 당연히 저는 그 종목으로 가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SK 하이닉스로 넘어가면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 일봉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일본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일단 어제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오늘은 소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일단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단 지금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선을 깰 때 그때 매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9일 후행 스팬이 아마 이 호전되려는 부근에서 아마도 주가가 조금 급등락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내일이나 한 모레, 늦어도 3일 안에 아마 조금 급등락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그때 주가가 만약에 전환선을 넘어가면 그때 매수하시고, 이 주가가 다시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는 조금 매도를 하시고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LG화학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 가치상으로는 상승 여력이 저는 크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절대평가 해드리면 연구 성장률은 제가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약 99만 7천원이니까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FCF 기준으로는 저는 조금
매출을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한 마이너스 50% 하락한 한 48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고평가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주주라고 하시면 저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뭐 차트상으로 매도를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차트상으로는 오히려 일단 지금 주가가 전환선도 다시 상회하였고 이 9일 횡스팬도 이제 점점 호전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매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2차전지 모멘텀은 끝까지 즐기신 다음에 기준선을 하회하면 조금 그때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무래도 조금 더 다른 내재 가치가 더 충분히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만 뭐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이라면 뭐 기준선을 깰 때까지는 충분히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계열이 짧기는 하지만 현재 과거 대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조금 밸류에이션 상은 과거 대비해서 조금 고평가인 상황이고요. 절대가치 평가를 하더라도 연구 성장률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제가 4%로 설정을 하였는데 현재 주가가 한 79만원 정도 되고요. FCF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거의 한 37만원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밸류에이션 상은 조금 고평가가 되지 않았나 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조금 차트가 깨졌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것을 이 부근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사실 충분히 지금도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일봉상 차트로는 더 낫지 않나 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확실히 매수하시기 위해서는 이 선행 스팬을 돌파하고 이 전환선 기준선을 다 돌파할 때 조금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뭐 지금 당장은 이렇게 선행 스팬 바닥을 딛고 상승을 할지 바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이 선행 스팬을 깨버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냥 이 선행 스팬을 넘어갈 때 조금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잠시만요. 그 다음에는 네이버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과거 대비해서는 사실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해서 주가는 조금 고평가가 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 성장률을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약 한 31만원 정도 되는데 FCF라는 잉여 현금 흐름으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약 한 80%, 한 56만원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재 가치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바로 차트 설명해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행히 주가가 이 기준선에서 조금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까지 돌파를 하였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선을 확실히 깨면 그때 조금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조금 불안 요인이라면 이 선행 스팬 자체가 조금 너무 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 선행 스팬으로 하락을 하거나 조금 언제든 하락 돌파를 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이 기준선을 조금 깨면 매도하신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신규 매수도 사실 이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만 언제든 기준선을 깨면 매도한다는 마음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스코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많이 하락은 했지만 그럼에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재 가치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 성장률을 1%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약 한 27만원 정도 되는데 FCF 잉여현금 흐름으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는 목표 주가가 한 66만원, 144%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재 가치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포스코 일봉상으로 설명드리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내재 가치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일단 1월 15일 날 주가가 기준선을 완전하게 하회를 했기 때문에 저라면 이날
딱 매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날 매도를 하는 게 필요했을 것 같고요. 다시 매수를 하신다면 주가가 일단 전환선 기준선을 재차 상회하면 조금 그때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9일과 26일 후행스팬도 다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안전하게 이 선행스팬과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조금 상회할 때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NC소프트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많이 상승하면서 기대 수익률도 조금 많이 떨어졌지만 실적이 조금 개선되면서 기대 수익률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은 있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봐드리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 연구성장률을 한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약 96만원 정도 되는데 FCF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목표 주가가 242만원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한 53%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내재 가치는 정말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NC소프트 일봉 설명드리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선에서 주가가 딱 지지를 보이면서 상승을 하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환선에서 저항은 나타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매수하시려면 이 전환선까지 조금 확실하게 돌파하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종목도 기준선을 조금 하회하면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일단 선행스팬 같은 경우에는 후행스팬 9일 후행스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역전이 됐지만 조금 며칠 지나면 일단 호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일단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 120분봉상 일단 기준선은 넘었기 때문에 이 선행스팬을 조금 돌파하면 그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들은 분봉 120분봉이나 60분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봉을 보고 투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금융지주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상승이 꽤 있었지만 충분히 내재 수익률로는 충분히 과거 대비 엄청나게 높은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추천 종목 영상에도 올려드렸던 종목이고요. 조금 향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한 종목이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사기 때문에 절대가치 평가는 하지 않고 바로 차트 보여드리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지를 보이면서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하였고요. 더 안전하게 매수를 하시려면 사실 이 전환선까지 돌파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9일 후행스팬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호전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전환선까지 돌파하고 나서 조금 매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실 것 같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분봉상 이 선행스팬을 돌파를 하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선은 넘어섰기 때문에 일부 매수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확실하게는 이 선행스팬까지 만약에 넘어서면 조금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단 해외 종목인 나스닥과 페이스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나스닥 선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양책이 바이든 부양책이 처음에 바로 나왔을 땐 조금 시장이 오히려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시장에서 이유는 항상 올라가거나 하락한 다음에 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긴 하지만 일단 부양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행히 일봉상으로 주가가 이 전환선을 상회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 전환선 자체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전환선과 기준선이 누워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 시그널입니다. 기준선의 방향이나 방향성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따라서 조금 지금 현재 주가가 일단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이 되었고요. 기준선이 여기 26일 후행스팬이 이 부분에 있는데 26일 후행스팬 같은 경우가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거든요. 그 최저점 날이 이날입니다. 이제 딱 내일부터 되면 이 최저점이 쭉쭉쭉쭉 조금 이날까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도 조금 상승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기준선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기준선 반향이 어떻게 보면 추세의 방향을 어느 정도 결정짓기 때문에 조금 기준선이 일정 부분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예측도 가능은 하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주가와 전환선 기준선이 상당히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상승도 가능하고 하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일단 기준선만 봤을 땐 조금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차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기준선을 주가가 만약에 하락한다면 그땐 조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설명드리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꽤나 오랜 시간 지금 전환선과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이죠. 지금 오늘 가격 같은 경우에 조금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하면서 일단 이 전환선까지는 온 부근이고요. 뭐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을 넘어설 때 일부 매수, 이 기준선을 넘어설 때 일부 매수, 사실 큰 물량은 이 선행 스팬까지 다 넘어서고 나서 사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확실히 끝났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반독점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는 이 선행 스팬까지 돌파를 하고 완벽하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